제가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리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5개의 공리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465개의 참의명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개의 공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1번 공리를 저렇게 2점을 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리 5번 유클리드의 평행 공리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러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러한 공리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클리드 원론의 465개의 명제를 증명할 때 그 증명마다 한 명제마다 최소한의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론을 보면.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존재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그 양의 껍질을 벗겨다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만든 양피지라는 그러한, 지금 말하면 종이에 대처하는 그러한 양피지에다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이 종이처럼 이렇게 아주 얇지도 않고 이렇게 다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로 해서 유클리드 원론을 다 쓴다 하더라도 850페이지 정도의 종이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껍죠. 근데 그걸 양피지로 했기 때문에 그 양이라는 것은 종이랑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또한 양피지는 종이처럼 싸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유클리드가 465개의 명제에 그림을 하나씩 다 그렸어요. 그 양피지를 많이 쓴 거죠.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게 차지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공리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피지가 아까워서 그랬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데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저는 여기서 유클리드에 놀라운 복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림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명제에서 증명이 있고 그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증명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도움을 주려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공리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비춰보면 그냥 이것은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참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이라고 해서 5개의 우리가 유클리드가 5개의 공리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놓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게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공리를 정했던 그런 깊은 생각에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공리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참된 진술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충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공리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역으로 저는 유클리드가 우리 후세 사람들에서 공리에 대한 이러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명제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 수많은 양피지를 허비해서까지도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유클리드 원론을 다시 보니 유클리드 원론은 보면 볼수록 유클리드 원론은 점점 심오한 생각을 저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인류에 가장 영향을 준 2개의 책 중에서 하나가 원론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론은 우리가 단순한 수학서라 보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은 기하에 대한 공리 5개로 우리가 465개의 보편적이고 참된 진술을 산출해서 이를 통해서 유클리드는 수학적 대상 간에 성립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가 책을 쓸 기원전 300년 당시에 그 당시에 엘레멘츠라는 뜻을 그리스 철학자들은 많이 썼는데 그때 엘레멘츠의 의미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삶을 위한 학문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 방법이며 또 우리가 엘레멘츠의 그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영혼이 더 높은 것을 향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좀 더 올바른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레멘트에서 나오는 수학적 대상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메논 집에서 시중을 두는 노예 소년을 불러다가 이제 메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소크라테스가 있고 기하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 정사각형과 넓이가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한번 구성해 봐라 라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소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여러 가지 자기가 안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이제 틀린 것을 알고 결국 소크라테스한테 물읍니다. 이런 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정사각형의 옆에다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그리고 소년한테 이렇게 하면 넓이가 몇 배가 되느냐? 2배가 됩니다. 다시 또 하나 올리니까 3배가 됩니다. 또 하나 올리니까 4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정사각형이 있으면 이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수학자들은 그거를 대각선이라 한다. 그러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 정사각형이 2개의 삼각형 조각으로 나오는데 삼각형 조각을 하나의 그 넓이를 1이라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소년이 2입니다. 그래서 4개의 정사각형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소년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문제가 뭐였지? 우리가 처음에 정사각형의 넓이가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였지. 혹시 이 그림을 보고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느냐? 소년이 모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그 소년한테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정사각형은 조그만 쪼가리가 몇 개 있었지? 2개입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삼각형의 쪼가리가 몇 개 있는가? 그랬더니 4개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정사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소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학자들이 대각선이라고 부른 그것을 잇는 이러한 정사각형이 우리가 원하는 정사각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메논한테 얘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소년은 기하학 지식이 없다 하지 않았는가? 메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모르고 있는 그러한 기하학 지식을 지금 알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소년한테 질문만 했지 모든 결정은 이 소년의 결정이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은 내가 질문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이 소년은 기하학 지식을 얻게 됐는데 나는 가르친 적이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년이 기하학 지식을 얻게 된 것인가? 메논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메논한테 한 얘기는 이 소년은 이 기하학 지식을 우리가 이 현세에 살기 전에 어떠한 이전 세상에서 완벽하고 모든 것이 불변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 소년의 영혼이 거기서 살아갔고
그때 이러한 지식을 관조할 기회가 있고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이 소년이 그러한 세계에서는 이러한 기하학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성도 무뎌지고 이름으로써 잊고 있었는 건데 내가 질문을 정확히 해보니까 이 소년이 옛날에 잃었던 것을 다시 상기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메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학의 대상에 대한 실제론이라 합니다. 수학 대상을 우리가 정삼각형을 그리고 생각하고 원을 생각하고 이 현실에는 그렇게 정확한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기 전에 먼저 살았던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러한 수학적 대상이 거기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에 대한 실제론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떤 소년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수학적 지식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수학적 이러한 대상에 대한 그러한 알미 있는데 그 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했던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알았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데아론이고 이것이 수학에 대한 실제론입니다. 이 유클리드 원론이 집필된 후 약 2000년이 흐른 후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주장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감성 형식이 있는데 이 감성 형식이 유클리드적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뜻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태어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빨간 안경은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다 빨간색의 세상이라고 보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세상이 빨간 세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파란 안경을 썼다면 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파란지 아닌지는 모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는데 이 세상을 유클리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감성 형식, 이런 안경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숙명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미 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숙명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숙명적으로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는 우리한테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선험적인 지식이고 선천적인 지식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는 우리한테는 참이 명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는 우리가 선험적이고 의미 있는 참된 지식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생각은 칸트의 철학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둘 다 칸트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참된 기하학적 대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있다는 건 두 학자가 다 동의하지만 플라톤은 우리의 이 육체라든지 우리의 정신에 이 밖에 있는 어떤 외부 세상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실제적으로 존재한 실제론이라고 칸트는 그게 존재하되 우리의 정신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개념론이라 합니다. 그러나 두 이론을 다 합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연적으로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는 이러한 면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